얘들아 반가워. 너희들 채팅창에 남겨도 돼.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을. 야 근데 일요일인데 지금도 너희들 독서실에 있다 그지? 어, 자 박용두 온라인 교실 새로파. 오늘 복습 시간 5번째다 그지? 그래. 독서실이구나. 오케이. 지금 새 목소리는 잘 들리지? 네. 목소리나 그다음 화면 같은 거 어떤지 말해줘. 아 머리가 못 올렸다. 머리가 이상해. 야, 효원아, 너 머리 새롭다고 한 것은 흉보는 거지? 금방. 뭐가 잘 어울려? 지금 할아버지 같잖아. 그치? 할아버지 같잖아. 흉본 거잖아. 아, 아니다, 너. 너 오늘 잘 때 너 거짓말 치면 꿈에 나타날 거다, 너. 봐봐, 이제 우리도 서서히 매번 한다라고 했잖아. 한 번은, 딱 한 번은 못했어. 이제 잠깐 자고 일어난다고 한 것을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어, 우리가 이 9시 반에 한다라고 했는데 쌤이 내일 서울에 이제 강의를 가게 됐거든.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사정이 이제 그렇게 돼서 가기로 했는데 내일 엄청 빨리 일어나야 돼. 그래도 너희들하고 한 약속이라서 이거는 어떻게든 복습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봤거든. 빨리 끝내놓고 좀 자야 되지 않을까. 4시 한 반쯤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음, 자, 우리 또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봐. 벌써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름보다는 많이 안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꾸준히 계속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이렇게 열정적을 뭐 열정이라 하면 열정이고 열심히 열심인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내용이 좀 어렵다는 것보다는 정말이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매번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너희들은 좀 꾸준히 해 나가는 이런 것들 꼭 필요하다. 필요하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습관이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들면 내 어떤 열정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면 좀 더 쉬워지는 것은 있거든. 그래서 이 헤빗이라고 책도 사봤어. 습관을 오랫동안 이제 또 연구했던 그런 그 내용을 담은 책이더라. 헤빗이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음, 열정이라는 것이 계속 쭉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게 습관이라는 거지. 그런 내용인데 어,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줄 시간 한번 가져볼게. 어, 시간 공지를 안 해주셔서 계속 되게 그래 우리 9시 반에 한다라고 했잖아. 별일 없으면 9시 반에 할게. 그리고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미리 공지해주고.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긴 어렵고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 지금 그러면 영상이든 우리 그샘 목소리든 다 잘 들리는 거다, 그지? 오케이, 알겠다. 너희들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말해줘 봐봐. 궁금해. 채팅창에 남겨도 되고, 뭐 공부했으면 공부했다, 놀았으면 놀았다, 뭐 이런 것도 그냥 말을 해도 돼. 공부했습니다. 아 공부했어? 네. 아이고, 그래 빨리 딱 끝내놓고 제대로 한번 놀아봐 주말에. 그래 뭐 샘도 한때 한 7년 가까이 너희들처럼 공부했으니까 그 7년이란 그 시간이 정말 젊었을 텐데 또 독서실에서 이렇게 보낸 그 시간이 후회가 되지는 않거든. 또 그때 열심히 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든 그만큼도 했는데 이거 왜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건 합격하고 나면 샘은 합격을 못 해봐서 그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합격 못해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하나의 그게 되는데 힘이 되는데 합격까지 하면 얼마만큼 이게 어,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할 때 그게 추진력이 되고 힘이 될지 그런 생각 해봤네. 너희들은 꼭 그 느낌까지 다 가져서 앞으로 살아갈 때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럼 시작할게. 자, 공판 절차 기초 지식이라고 되어 있다, 그지? 공판 절차 기초 지식.
채팅창은 쌤이 보면서 할 테니까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남겨주면 바로 할게. 채팅창에.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본다. 자, 공판 절차의 기초 지식이라고 돼 있네. 공판 절차 기초 지식. 자, 이거 우리 잠깐 살펴봤었는데, 여기 공판 절차 기초 지식 이 부분에서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 같은 것도 처음에 봤다, 그지?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 그리고 예외 이런 것도 했는데, 일반 원칙이 원래 초일은 불산입하는 거다, 그지? 초일 불산입이고. 그래서 이 초일 불산입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 내용이 뭐 항소제기 기간 7일, 재정 신청 기간 10일. 그 항소제기 기간은 판결의 선고 또는 고지된 날인데 그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재정 신청 기간 10일로 돼 있잖아. 이거는 항고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인데 통지받은 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거야. 혹기간 계산을 정말 하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출제가 항소제기간 7일과 재정신청기간 10일 이것을 가지고 출제를 보통 하니까 이런 것들을 원칙에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되고, 원래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은 원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그 다음 날로서 이제 만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소제기간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야. 그럼 그날은 만료가 되지 않아. 그 다음 날 일요일이니까 그날도 들어가지 않아. 그 다음 날 월요일 24시까지만 항소가 제기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근데 예배가 있다, 그죠? 예배. 뭐 초일을 산입하는 예배가 있죠. 초일을 산입하는 거. 초일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하루 계산하는 거. 이거 구속기간과 공소시효기간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 구속기간과 공소시효는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기간에 그대로 산입이 된다, 그지? 이게 뭐 구속기간과 공소시효기간. 그래서 초일도 산입되고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그대로 산입되는 이 예배 구속기간과 공소시효기간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소송행위를 할 때 우리 형사소송 절차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 이걸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이 소송행위를 하는 방식이지. 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구두, 말로 하는 게 있고, 서면도 되고 구두도 되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달간 공부하는 이 소송법은 어떤 소송행위를 할 때, 소송행위라고 하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 이 법률의 행위, 법적인 행위들. 그런 행위를 할 때 종이로 해야 되는 서류,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말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서류, 즉 서면도 되고 또 말로 해도 되는, 구두로 해도 되는 그런 소송행위가 있어요. 근데 서면으로 하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되고, 구두로 하라고 돼 있으면 구두로 해야 돼. 근데 서면 또는 구두에 대한 언급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또 언급이 없는 경우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형소규칙에서 서면과 구두가 모두 다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이 공소대기,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지? 공소대기. 그는 공소장이란 서면이 가야 되고, 저장 매치도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날 거야, 아마. 이 구속통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지? 지체 없이 서면. 근데 지체 없이가 너무 모호하고, 그래서 이제 형소규칙에는 24시간 이내 서면. 그런데 24시간 이내 서면이 어려우면 전화로 하고 다시 재차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 구속통지, 체포통지는 서면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있죠.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하면서 또 할 거니까 이 정도 일단 해놓고, 그다음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이 내용을 원래는 설명을 좀 1단계에서 안 해주다가 이번에는 또 했죠,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소송행위 가치 판단. 소송행위가 하나 있으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게 성립됐는가 불성립인가 이걸 먼저 보는 거야. 어떤 소송행위가 성립됐는가 불성립인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법원한테다가 공소대기란 소송행위를 했을 때 법원이 이 공소대기란 소송행위가 성립이 됐는가 불성립인가 먼저 봐. 불성립, 성립, 이것은 어떤 소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을 때 성립이야. 그러니까 공소제기라는 것은 검사가 해야 되고 공소장을 제출해야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 성립이고,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성립이죠. 불성립이라면 공소제기란 소송행위 자체가 없었으니까 무시방치를 해도 된다는 거. 근데 성립이 되면 그때는 무시방치가 안 돼. 다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법대로 이루어졌는지 부적법인지를 먼저 본다는 거지. 적법이면 유효고 부적법이면 무효야. 효력이 없다는 거죠. 부적법이니까. 자, 적법이고 유효면 그때 그 소송행위 이유를 검토한다고. 이유가 있으면 그 소송행위 이것을 받아주는 인용을 하는 거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검사가 공소대기란 소송행위를 했을 때 처벌해 달라는 거니까 이게 이유가 타당하면 유죄,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무죄 이렇게 이제 해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득이란 수송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쭉 판단해서 결국 그 수송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데 만약에 수송행위가 부적법 무효다. 그러면 무효니까 처음부터 다시 수송행위를 하도록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걸 좀 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 우리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2달간 공부하는 수송법의 하나의 목적이고 이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효를 치유를 해가지고 이걸 유효로 만들어서 계속 가져가겠다는 이 무효의 치유.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무효의 치유. 무효의 치유에서는 먼저 소송행위 추안이라는 게 있어. 추안은 추가를 해서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여기 이제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죠. 단순 추안하고 부정적 추안으로 나뉘어져. 단순 추안, 부정적 추안. 자, 단순 추안은 뭐냐면은 여기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7일 주는데 7일 지나면 상소권이 소멸해요. 7일 지나서 상소장을 제출해도 우리 상소 제기는 상소장을 제출하는 건데 상소장을 제출해도 이건 부적법 무효야. 왜 7일 동안만 상소권이 있으니까. 만약에 9일째 상소장을 제출하면 부적법 무효인데 이걸 적법 유효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소권 회복 청구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소권 회복 청구서에는 그 7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소장과 함께 회복 청구서를 둘을 함께 보낸다는 거지. 그러면 상소장을 딱 받아본 법원은 이 7일 지났는데 이렇게 되겠지만 회복 청구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7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했구나.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받아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제 기소를 검사가 하는 방법이 정식 기소가 있고 약식 기소가 있는데 약식으로 기소했을 때 약식 명령을 발령하게 되는데 그리고 송달을 해. 그러면 7일 줘. 7일 내에 혹 정상적인 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면 청구하면 되거든요. 7일 동안만 정재판 청구권이 있어. 7일 지났어. 만약에 9일째 이렇게 정식 재판 청구서를 보냈다면 이게 부적법 무효야. 왜 7일 동안만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 적법 유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 9일을 7로 돌려놓을 수만 있으면 되지. 그 돌려놓는 방법이 정식 재판 청구 회복 청구서라. 이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객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 내에 정치판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충분히 법원에게 소명을 했고 그 소명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정치판 청구서를 받아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 추안. 그래서 단순 추안은 여기 회복이란 글자가 다 들어가 있다 그지? 단순 추안은 단순 회복 이렇게 이제 기억해도 좋아요. 이게 시험에는 요거는 단순 추안인데 이거는 보정적 추안이다. 뭐 이렇게 여기 우리 보정적 추안을 공부하게 되는데 보정적 추안이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틀리죠. 둘 다 단순 추안이다. 그러면 단순 추안하고 보정적 추안의 어떤 그 개념도 차이가 있을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말해줘 볼게요. 자, 이제 보정적 추안 들어가 본다. 변호인 스님의 추안. 이거는 뭐냐? 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은 7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는데 원래 상소 제기는 원래의 신고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이거 우리 종강제에 공부할 겁니다. 상소를 제기하면 원래의 신고법원, 원심법원은 기록을 상급법원에 넘겨. 그러면 상급법원의 기록이 다 들어오면 이제 신급이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상소를 제기하면 왜 상소를 제기하는지 상소 이유서를 상급법원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피고인 측에서 상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자가 상소 이유서를 보낸다고. 그런데 만약에 아직 선임이 되지 않은 자가 여기 선임이 안 된 자가 만약에 상소 이유서를 보냈다면 이거는 부적법 무효죠. 이만큼은 제대로 됐지만 이만큼 제대로 됐지만 이 부분이 빠져있지. 이게 뭔데? 선임이라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 선임 이것을 여기 추가를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이 추안을 인정을 안 한다고. 자, 판례가 인정 안 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친고죄, 즉고발 사건, 고소고발의 추안인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되고 즉고발 사건은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고소고발이 없이 기소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아. 원래 소송행위는 뭐 동그라미가 되어야만 온전한 소송행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친고죄 지금 고소가 없잖아요. 즉고발 사건 고발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혹 이 고소나 고발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그러면 완성되지 않냐라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일관되게. 됐죠? 그 다음 또 이제 공사실 추안 들어가 볼게. 공사실 추안은 우리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에 공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공소장에 이만큼은 특정을 했어. 이만큼은. 근데 나머지 절반을 특정 안 했다고. 그래서 공장 변경이나 보정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 이만큼 말고 그 나머지 부분도 특정을 했다는 거야. 지금 이제 온전한 동그라미가 됐죠. 이것을 우리 다수일 판례는 인정해.
그러니까 공소장에 공사실 일부를 적고 나머지 일부는 특정을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이걸 공장 변경이나 보정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를 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이야기한다는 거. 그다음 이제 공장 변경을 통한 공소적인 사자의 치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친고죄 고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소가 있다가 취소됐네. 또 고소가 없네. 그러면 기소하면 안 되죠. 그 친고죄니까. 근데 기소를 했어. 아 그러면 이 친고죄는 이만큼 문제가 있다 그지? 여기 고소가 취소했다. 고소가 없다는 문제점. 또 하나 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하지 말라 하면 기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거든. 그러면 기소하면 안 되잖아. 근데 기소했어. 그러면 이만큼 문제가 있지. 이만큼. 그치? 이 공소적에 이만큼이 흠이 있지. 이 흠자 보이죠? 여기에 친고죄 고소 없이 기소했다. 고소를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금방 이야기했다. 그지? 여기서 여기서 이야기했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 버린다는 거라. 뭐로? 비친고죄로 그리고 비반환사불벌죄로. 그러면 자 비친고죄는 고소 필요 없잖아요. 비반환사불벌죄는 처벌하지 말라라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제기 할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공장 변경을 해버리면 이렇게 하자가 치유돼 버리죠. 이것을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다. 이 긍정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의 추안을 대부분 다 했는데 자 그럼 이제 개념 한번 잡아볼게. 자 요것은 금방 단순 추안이라 있고 보정격 추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정격 추안부터 한번 봐봐봐. 여기 문제가 있는 수송회가 하나 있었지. 여기 먼저 문제가 있는 수송회가 하나 있잖아.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추가가 되었지. 그치? 그러니까 보정을 당해야 되는 행위가 먼저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보정행위, 당할 보정을 당해야 되는 행위가 먼저 있고 이를 보정하는 행위가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보정적 추완이라고 한다고. 또 한번 더 해볼까? 자 이렇게 소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만큼 빠져있지. 문제 있는 소송행위지. 그래서 이것을 피보정행위라고 한다니까. 당할 보정을 당해야 되는 행위. 이게 먼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보정하는 행위가 추가가 된다니까. 이게 보정적 추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보정적 추안의 개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적법 무효인 소송행위가 먼저 하나 존재하고 이를 보정하는 행위가 추가됨으로써 소송행위를 완성시키겠다. 이 보정적 추안이야. 이게 단순 추안은 뭐냐면 자 부적법 무효인 소송행위 7일 지났으니까 부적법 무효인 소송행위와 이를 취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상소장 먼저 제출해놓고 나중에 회복 청구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소장과 상소권 회복 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한다니까. 이런 것을 단순 추안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제 개념은 좀 됐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스피커 켜져 있는 친구들은 켜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도 돼? 이해했을까? 했어요. 그래 네. 잘해. 오케이. 그 독서실 있는 친구는 채팅창에 남겨도 좋아.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강의 시간에 열지 못했던 이걸 여기에서 또 손가락 움직여도 돼. 오케이. 쌤, 근데 응. 그 친고죄가 있잖아요. 응. 고소가 있어야지 이 친고죄가 되는 건데 응. 이게 공소장을 변경해서 비친고죄가 된다는 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죄가 성립이 그러니까 죄명이 바뀌는 거예요? 맨 밑에 이거 말하는 거가 이거? 지금 네, 읽은 거? 맨 밑에 네, 아, 이럴 수 있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명예훼손 예를 들어볼까?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했다 한번 해볼게. 명예훼손죄로 모욕죄로 해볼게. 모욕죄로 기소를 했어.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지, 그지? 아니, 네, 명예훼손죄 미안.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네, 아니지, 그지? 네, 이 맨 밑에는 그렇게 가야 되겠네. 다시 모욕죄는 친고죄잖아, 그지? 모욕죄는 네, 친고죄 맞지? 고소 있어야 기소하지. 네, 그런데 고소 없이 기소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지, 네, 그지? 네, 네, 지금 문제 있지, 그지? 모욕은 네. 친고죄인데 고소 없이 기소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 고소를 추가하는 것은 돼, 안 돼? 이거 금방 안 된다고 안 돼요. 했지? 네, 네. 그런데 심리해 보니까 이게 모욕이 아니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번 해보자. 아,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공장을 바꾸겠지, 그지? 근데 명예훼손은 네, 네, 비친고죄지.
네네네. 그러니까 고소 없이도 가능하지. 아, 이렇게는 될 네네. 수 있다는 거야. 알겠나? 에, 에,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우리 봐봐. 강의 시간에서는 뭐 질문하라 해도 절대로 질문 안 하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니? 아니야? 셋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자, 그 다음에 뭐 대답을 해줘야 쑥스럽지 않잖아. 강의실에도 막 엄청 쑥스럽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까지 너 그렇게 할 거냐? 너희들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수치스러움을 몰라 이제. 어, 아름답다. 고맙다. 자, 이제는 이제 법원 구성 들어가 볼게요. 법원 구성. 이 법원 구성에 그 우리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법관이라고 해. 우리 법원 조직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사람이 법관인데 어떤 하나의 범죄가 있을 때 이 법관이 이렇게 다수가 참가할 건데 이 법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관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다는 거야. 자, 법관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소전에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그 지방원의 판사 있죠. 이 판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수임 판사 이렇게 불러. 수임 판사. 수임 판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복이 안 돼. 왜 규정이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불복이 되는 게 있지. 우리가 공부했다. 구속적부심에서 보전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 보통한 거. 그리고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 3일 이내 항고 불복하는 이거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기소가 되면은 기소받은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하지. 수는 받을 숫자, 기소할 때 소는 이 숫자거든. 이 법원에 만약에 법관이 3명이 재판할 때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을 재판장이라 하고 양쪽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합의부의 구성원 또는 배석판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합의부의 명을 받은 합의부의 구성원 1인을 수명법관이라고 하고 이 법원이 다른 법원의 판사한테다가 촉탁, 또 전탁, 촉탁받은 이 사람이 다시 탁을 전달을 했을 때 탁을 전달받은 사람, 전탁판사, 촉탁 또는 전탁을 받은 이 판사를 받을 수를 써서 수탁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판사들의 어떤 하는 일에 따른 이름이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이번에 성진시험에 경찰 성진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법관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통칭해서 법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름을 한 번씩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 우리 김춘수님의 그 꽃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었단 말이야. 연애 편지도 내가 막 다른 데다 써주고 시도 많이 암기하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말이 너무 좋지 않나? 그 식구가. 자,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 법관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불러줘봐봐. 오늘 가기 전에. 알겠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법관이라고 하거나 판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 마치 우리 학원에 쌤들이 있는데 그냥 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또는 강사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강사인지 그걸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다 이름을 형법 또는 형소 이런 식으로 경찰을 이렇게 붙여주면 더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관할 부분 한번 볼게. 관할. 이제 법원에서는 관할을 봐야 되는데, 관할 보기 전에 먼저 재판권이라는 게 있다, 그지? 재판권. 재판권은 사법권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범죄를 전제로 하지 않거든. 미리 정해져 있어.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뭐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범죄가 가장 기본이 될 거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 행사하겠죠. 이 재판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들마다 있고 하니까 이 재판권의 부치로 누가 행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누가 행사할 거냐. 이것이 관할권이거든. 그 관할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거 복습하는 거다. 이 관할권에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관할이 있고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는 관할이 있어. 일단 재판을 통해 정해지는 관할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 먼저 보면 여기에 그 고유 관할이 있고 이제 관련 사건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고유 관할은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 했지. 사건 한 개를 이렇게 사건 한 개를 어느 토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할 거냐, 어느 토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할 거냐, 어느 토지. 그 다음에 법관 한 명이 재판할 거냐, 세 명이 재판할 거냐, 이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이것을 사물관할. 우리 재판은 1심, 2심, 3심 세 번에 걸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각 신검마다 누가 재판권을 행사할 거냐. 이게 이제 신검관할. 그러니까 사건 한 개를 어느 토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할 거냐, 토지관할.
사건 한 개를 법관 한 명이 재판할 거냐, 법관 세 명이 단독이 재판할 거냐, 합의와 재판할 거냐, 사물관할. 자, 1심은 누가, 2심, 3심 누가 재판할 거냐, 신법관할.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토지관할은 어느 토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한다고요? 예, 범죄지, 그리고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에 소지하고 있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토지관할권을 갖고 재판권 행사하는 거죠. 이 현재지는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라고 합니다. 임의 또는 적법한 강제에서 현재 있는 것을 현재지라고 불러요. 자, 여기 주소거소 현재지에서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주소거소 현재지는 누구의 주소거소 현재지라고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범죄지라는 것은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죠. 그래서 실행행위지, 중간지, 결과 발생이 전부 다 범죄지가 되고, 공모를 통해서 범죄를 했다면 공모지도 범죄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같이 여기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물관할요, 이거는 형소법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있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1심만 그래요. 1심. 2심과 3심은 전부 다 합의부거든요. 1심만. 원칙은 단독, 법관 한 명이 재판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관 세 명, 합의부가 재판한단 말이지. 합의가 재판하는 것은 좀 범죄가 좀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범죄는 형벌이 높게 설정되어 있겠죠. 형벌에 뭐 사형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무기가 들어가 있거나 가장 짧게 먹어도 1년을 먹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자, 이런 범죄는 합의부가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되겠고. 신고관할은 각 신고마다 누가 재판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각 신고마다. 자, 1심을 지방법원에 법관 한 명 단독 했다면 2심은 지방법원에 법관 3명 합의부가예요. 1심은 합의부가 있다면 자, 2심은 자, 고등법원이 재판, 고등법원이. 그리고 3심은 이게 뭐 단독이든 경한범죄든 중한범죄든 1심을 단독에서 시작했건 1심을 합의와에 시작했건 3심은 전부 다 대법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다 기억하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이제 관련 사건 관할, 이걸 뭐 수정관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유관할에 수정을 했다 해서 수정관할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련 사건 관할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 있죠. 수개의 여러 개의 사건. 여기는 지금 사건 한 개의 사건이라고 했죠. 고유관할은. 그런데 관련 사건 관할은 여러 개의 사건, 수개의 사건. 수개의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수개의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 때 이 관련 있는 사건을 한 곳에서 재판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관련 사건 관할인 거거든요. 그럼 일단 수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먼저 봐야 돼. 갑이라는 자가 범한 A죄, B죄, 1인이 범한 수죄. 그리고 이제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그다음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범한 죄. 이게 동시범이죠, 동시범. 자, 위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은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는 이거는 공범에 관한 이야기고, 이거는 공범에 관한 공동정범 교사방조, 이거 공범에 관한 이야기고. 그다음 로마자 3은요. 이건 동시범,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범한 죄, 동시범에 관한 이야기. 갑의 A죄, 을의 A죄 관련 사건이 있어요. 갑이 범한 것도 A죄, 을이 범한 것도 A죄. 갑을이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이것도 갑의 A죄, 을의 A죄. 갑이 범한 것도 A죄, 을이 범한 것도 A죄 관련 사건이죠.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1인이 범한 수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체적 경합범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범. 근데 여기서 상상적 경합은 관련 사건이 아니에요. 상상적 경합은 관련 사건이 아닙니다. 상상적 경합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 왜 그래요? 상상적 경합은 우리 수송법상은 과형상은 뭐 이게 일제죠. 일제. 한 개의 범죄거든요. 한 개의 범죄. 지금 우리 관련 사건은 수개의 사건이라고 했죠. 수개의 사건. 그런데 과형상, 상상적 경합은요. 일제니까 관련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관련 사건 마지막 만약에 갑이 강도죄를 범했을 때 이 강도죄를 범한 갑을 은닉한 을 또는 증거를 인멸한 을, 위정을 한 을, 허위감정 통역을 한 을, 작물에 관한 죄를 범한 을. 그러면 갑의 강도죄에 대해서 자 을에 이런 범죄들은 이게 관련 사건이 되겠죠. 손든 친구가 있다. 복덩이 왜? 복덩아 왜? 복덩아 말해도 돼? 복덩이가 손을 들었는데 독서실에 채팅창에 남겨도 되고 너희 잘못 눌렀어? 손을 들었더라고. 그럼 계속 할게. 너희들이 뭐 질문할 거 있거나 하면 바로 말을 해도 돼. 채팅창에 남겨도 되고. 아니면 너희들이 그 보면 손을 드는 게 있다. 너희들 그 단말기 보면 그 손을 들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사건을 다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사건의 경우에 이 여러 개의 사건을 한 곳에서 재판한다 했는데 누가 재판할 거냐?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본다는 거야. 자, 들어간다. 관련 사건 관할. 자, 먼저 여기 봐봐. 갑이란 자가 범한 A죄, B죄니까 관련 사건 맞지? 1인 2반 수재. 근데 A죄는 단독 사건이고 B죄는 합의부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 둘 다 대구에서 문제를 벌였다 생각해보자. 대구에서. 자, 그러면 우리 고유관을 데려가 봐봐. A죄는 대구지방법원 단독에 기소하고 2심은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갔다가 3심 대법원으로 가면 돼. 이게 고유관할이지. 사건 한 개를. 이게 원칙이니까. 자, 갑의 B죄는 지방법원, 대구지방은 단독 합의부로 가고, 왜 합의부 사건이니까. 2심은 고등법원에 가고, 3심은 대법원 가서 재판받으면 돼. 전혀 문제 안 되지.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관련 사건이다 보니까 이건 모아서 재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병합해서 관할하시는 곳은 당연히 어디에 되겠어? 합의부 사건을 단독한테 줄 수 없겠지. 근데 A 사건은 단독 사건이잖아. 이것을 합의부한테 주는 거는 상관없어. 왜? 어차피 이렇게 단독이 3명 모인 게 합의부니까. 그치? 이거는 뭐 합의부가 재판해 줬을 때 피고에게 전혀 문제되는 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병합 관할권은 합의부가 갖는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기소를 할 때 합의부에 기소를 하면 돼요. 그러면 A, B를 전부 다 합의부에 기소하고 2심은 고등법원 가고 3심 대법원 가도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따로따로 기소했을 때 한 곳에 모을 수는 없는가? 있지. 모아서 심리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병합관할권을 합의부가 갖기 때문에 합의부가 직권으로, 이때는 직권이야. 직권으로 병합심의 결정을 하면 단독은 합의부로 사건을 5일 이내 넘기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병합심리를 하는 거죠. 2심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지법 항소부한테 직권으로 병합심의 결정을 하면 지법 항소부는 5일 내에 사건을 넘기게끔 되어 있거든. 병합심리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다시 이송하는 거, 분리해서 다시 이송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고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원래 고유관할 부분은 다시 돌려주는 것도 돼. 그래 정리해보면 병합심리는 합의부 직권이라고 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있다 그지? 분리해서 이송 가능하다 있고. 자 이러면 이제 사물관할의 병합은 다 된 거고 마지막 하나. 만약에 단독 사건을 어디에서 했냐면 단독 사건을 광주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대구고 광주지. 근데 여기가 합의부 사건이고 단독 사건이잖아요. 자, 사물과달이 다르죠. 그러면 토지가 대구 각건 광주 대구 다르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물과달이 다르면 토지과달은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사물과달이 다른 수계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토지과달 달리해도 똑같이 토지과달이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우리 병합심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됐죠? 그 다음 토지간할의 병합 잠깐 볼게요. 토지간할의 병합은 갑이란 자가 이렇게 A죄하고 B죄를 보였는데 A도 단독 사건이고 B도 단독 사건이야. 근데 땅이 다르다. 토지가 광주고 부산이야. 자 이런 경우에 우리 고유관할대로 가볼게. 원래 사건 한 개를 법원 하나 재판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 그러면 A는 광주 단독에 보내고 왜 광주에서 했으니까 2심은 광주 합의부로 갔다가 3심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으면 돼. 사건 한 개를 이렇게 재판하면 된다니까. 부산 단독 사건, B 사건은 부산 단독에 가고 2심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갔다가 3심 대법원 이렇게 재판받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자 이거는 갑이란 자가 범한 1인 2범한 수재 관련 사건이니까 A와 B가 전부 다 갑이라는 놈이 범한 범죄니까 이것을 병합해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병합해서 관할할 수 있는 곳은 뭐 어느 곳이든 상관없겠다 그죠. 그래서 한 개의 사건에 관할할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관할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이 있을 때 한 개의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고 한 개의 법원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고 됐죠. 그러니까 부산 단독은 자기 거 B 사건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 관할료 B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사건 A도 관할할 수 있고 광주 단독은 자기 사건 A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사건 B를 관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죠. 이것은 병합기소, 병합심리, 병합심리를 전제 요건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 요건을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기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부산 단독 사건은 부산에 먼저 기소해놓고 나중에 광주 단독 사건을 부산에 기소해도 된다니까. 둘을 동시에 기소할 필요 없다니까. 또 같은 법정에서 병합심리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만 재판하면 되고 그러니까 B는 뭐 화요일에 심리하고 그다음 뭐 A 사건은 부산에서 금요일에 따로 날을 잡아서 심리해도 된다는 거죠. 또 같은 법정에서 동시에 병합심리를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 단독 사건은 부산에 먼저 기소해놓고
그 한 달 뒤에 만약에 광주 단독 사건을 부산에 기소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또 병합 심리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먼저 한 달 전에 먼저 기소된 부산 단독이 먼저 심리가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A 사건에 대한 이 부산 단독의 관할권이 소멸되는 거냐? 아니에요.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었다면 이 둘을 병합할 심리하지 않고 고유관할 사건, 자 B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이와 관련 사건요, 광주 단독 사건요, 이에 대한 관할권 여전히 부산 단독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법적인 설명을 쭉 했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일로 바꿔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쪽 저쪽에서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재판받을 거냐라고 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구절절히 말했던 것이 그냥 상상을 하면 한 몇 초 만에 끝이 나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박용두가 만든 일명 박용두 공부법, 상상공부법. 자, 이제 병합심리는요,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 검사피고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에 신청하는 거냐? 공통대련 직권상가법은.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A 사건은 광주 단독에 기소해놓고 B 사건은 부산 단독에 기소했을 때 둘을 따로따로 재판받고 있을 때 이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심리는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자, 둘 다 병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병합에서 심리가 직권은 안 되고요,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검사피고인이. 어디?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원에,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 지방법원의 직권상급은 고법이거든요. 지방법원의 직권상급은 고법이에요. 그런데 광주고법이 있죠. 예, 부산고법이 있죠. 다르죠. 다르니까 결국 고법의 직권상급은 대법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법원이 야, 광주 네가 한번 재판해봐 라고 결정해 줬죠. 그리고 이 결정한 것을 부산에 알려주면 부산은 광주로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며칠이네? 7일에 넘기는 거예요. 이때 병합심리가 필요 없으면 다시 분리해가지고 이거 다시 원래 고유관할 법원인 부산에 이송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물론 이거 이제 병합심리가 필요 없으면 심리를 분리해서 이송하는 거 가능하다 했죠. 분리해서 이송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 잡고 있으면 돼요. 자, 이 내용까지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도 좋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음소거 해제해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빨리. 질문할 거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토지도 심리 분리 직권인가요? 토지도 직권이야. 분리하는 것은 둘 다 신축은 없어. 병합 심리를 하다가 병합 심리 필요가 없다 판단하면 직권으로 병합 심리를 분리해서 다시 고유관할 법에 이송합니다. 직권이야. 분리하는 것은 전부 다 직권이야. 뭐 또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네.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말해도 돼요. 자, 됐어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재정관할부터는 되게 쉽잖아요, 이제. 재정관할은 재판을 통해서 관할이 정해진다는 것인데, 이 관할 지정과 관할 이전이 있습니다. 관할 지정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행정구역을 이렇게 잡으면 이 범죄는 당연히 이쪽게 되는 건데요. 행정구역을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행정구역을 잡으면 이 사건은 이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호한 곳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기소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관할 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관할 지정. 됐죠? 예, 관할 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관할 지정은 여기 보세요. 관할 지정. 여기 이 네모가 하나 있죠. 이 네모가 뭐냐? 이게 제가 이 금자를 만든 거예요. 금자. 여기 이제 금자처럼 보입니까? 금자 보여요? 안 보여요. 금자 보이죠? 관할 지정의 지자에서 금자가 보여주면 돼요. 예, 관할 지정은요, 검사밖에 안 돼요. 검사밖에. 여기에 피고인 하면 틀려요. 관할 지정, 관할 이전 재정 관할에서 출제가 가장 빈번하게 되는 것은 누가 신청권을 갖느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할 지정의 지자에서 누구? 검사만. 됐죠? 자, 관할 지정은 언제 하냐면 법원 관할이 불명하다. 이제 기소를 했는데 관할 위반이 선고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근데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지정은요, 지정은 이렇게 격해도 좋아요. 관할 지정은 지관이다. 이렇게 지관. 자, 관자로 시작합니다. 여기 관할이 불명하다. 관할 법원이 없다. 이런 경우에
어디에 신청한다고요? 어디에 신청한다고요? 여기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것과 이것의 공통되는 직권상각법은 왜 공통이 나오는지 알겠죠?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이 되는 직권상각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공통되는 직권상각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공통되는 직권상각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고인은 안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소를 일단 여기다 먼저 제기를 한 뒤에 만약에 공통되는 직권상각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했다면 공소가 접수되어 있는 법원에 이 법원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 절차를 일단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할 이전 한번 볼게요. 관할 이전. 관할 이전은요. 자, 여기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생한 범죄, 이 여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전부 다 이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건 맞아요. 이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법원이 재판권 행사할 수 없대요. 또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다른 곳으로 사건을 보내겠다는 게 이전입니다. 자, 이것에 어디 직권상급법원에 신청한 거예요. 직권. 여기는 왜 공통이란 말이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여기와 여기니까 이 둘을 아우르는 공통이 되는 직권상급법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관할 이전은 여기가 맞다니까요. 원래 관할 법원은. 그런데 이 법원이 재판권 행사할 수 없다.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어서 이것에 직권상급법원에 이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검사는 무조건 신청해야 되고요. 기소 전원 불문입니다. 근데 피고인, 이게 중요하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관할 이전요. 이게 보세요. 관할 이전, 여기 리언이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 이거야. 관할 이전, 피고인. 관할, 그래. 어휴, 이 대답도 이렇게 채팅창 유지나 이렇게 남겨주니까 너무 그 선생님 기분 좋아지는데? 오케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스피커 켜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도 너무 좋고요.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 피고인이 되는 거죠. 기소 이후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공소를 제기한 뒤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 접수법원에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접수법원에 통지하면 이 법원은 일단 소송 절차를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재정 관할인데 이 재정 관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이 검자고 인자. 여러분 관할 이전이 피고인만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지만 관할 이전은 피고인도 가능. 관할 지정은 검사만 가능. 자, 이거 기억하면서 그 내용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자, 관할의 경합. 관할의 경합이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 또 지난주에도 했던 건데요. 갑이 이렇게 하나의 범죄를 범했습니다. 갑이 하나의 범죄, 동일한 하나의 범죄, 동이에요, 동. 이게 수개의 다른 법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수개의 다른 법원에. 이 A란 범죄가 수개의 다른 법원에 단독의도가 있고 합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재판하겠다고 싸우겠죠. 싸워서 결국 이긴 놈이 재판합니다. 1대3으로 붙었으니까 당연히 합의부가 이기겠죠.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단독은요. 그 사건과 결별합니다. 다툴 수 없어요. 소송 조건 불구비 형재판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을 해요. 자, 이게 단독 합의, 사물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합하는 거죠. 됐죠? 그때는 합의와 심판한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동일한 하나의 범죄가 있는데 갑의반 A라는 하나의 범죄. 이게 수개의 다른 법원에 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범죄가 수개의 다른 법원에. 근데 여러 개의 단독에 가 있어요. 단독에. 1대1이에요. 1대1로 붙는다. 그럼 누가 이길 거냐? 이런 문제죠. 근데 이제 기소가 이거는 7월 5일에 됐고 이거는 1월 5일에 됐습니다. 1월 5일이니까 훨씬 더 많은 절차를 진행했겠죠. 그렇죠? 빨리 재판을 끝낼 수 있겠죠. 누가? 1월 5일에 기소받은 이쪽이. 그러니까 먼저 공소받은 법원이 경합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뒤에 기소받은 이쪽 7월 5일에 기소받은 이 법원은 이 사건과 결별할 수밖에 없겠죠. 경합에서 졌으니까. 뺏겼으니까요. 이때 공소기각 결정. 자, 그러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 한번 읊어볼게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 치사경범. 치사경범. 맞다. 치사경범할 때 경이 바로 관할의 경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이거 물어볼게요. 자, 하나의 사건을 수개의 다른 법원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을 동일 법원의 이중으로 기소하면 어떻게 돼요? 공소기각 판결. 그렇죠. 동동판. 공소기각 판결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잘하네요.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한다. 그런데 여러분 경합에서 밀린 놈이 먼저 확정 판결을 내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요. 경합에서 이긴 법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하나의 사건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면 재판 못합니다. 기판력 때문에 결국은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은 연속 판결로 종결하도록 돼 있어요. 연속 판결 사유가 뭐였죠?
사시 폐지 40페이지 확정. 확정. 그렇죠. 사시 폐지 확정. 사시 폐지 확정. 이미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사건 기소하면 연소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로 콩밥을 한번 먹었잖아요. 검사가 다시 기소를 했다면 이미 확정 판결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판단하면 연소 판결로 종결해 줍니다. 자, 이제 사건 이송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만약에 대구에 이제 범죄를 범해가지고 대구에 기소가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서울로 이제 만약에 임관이 돼가지고요, 합격해가지고 서울에 근무를 해. 서울에서 계속 대구 내려와서 재판 받기 어렵잖아요. 이전에 여러분이 그 대구에 사실 때 대구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지금 대구에 현재 있지 않다면 되게 출석이 불편할 겁니다. 그죠? 재판 진행 중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때는 피고인의 현재들에 관한 동급법원의 이송을 할 수 있답니다. 여기 출제 포인트는요, 하여야 한 다음에 틀리다는 것,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독 판사관의 사건이 공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관의 사건으로 변경됐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갑이 어리게 범죄를 방해해서 상해로 기소했어요. 상해는 7년 이하니까 단독이에요. 7년 이하니까 쭉 내려오면 가장 짧게는 한 달 먹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을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상해치사로 공장이 바뀌는 거예요. 상해치사는 합의부 사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단독은 합의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겁니다.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을이 사망하지 않고, 자, 이 사건이 2심 여전히 상해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해는 단독이 1심이고 2심은요 지방법원 합의부인 거예요. 근데 2심 계속 중에 을이 사망해서 공장을 바꿨어. 상해치사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짧게 먹어도 3년 먹는 범죄니까 합의부 사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합의부는 1심이 합의부고 2심은 고등법원에 와 있어야 돼요. 고등법원에. 근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법 항소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8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고등법원으로 직권 이송한다는 게 다수의 판례 입장입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돼요. 관할 이해 사건 이송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인은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있고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건데요. 일반인지 알고 일반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군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군사법원 재판권 가졌다는 게 판명되면 같은 신급 군사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이송 전에 행한 일반 법원의 수송행위는 그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유효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군인한 것이 밝혀졌을 때, 원래 일반 법원은 재판권이 없어요. 군인에 대해서는. 그 재판권이 없으면 수송 조건 불구비고 형식 재판, 공기판 사유에 제법 다중고처 재판권이 없는 경우잖아요. 오래전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종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다시 기소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판이 지연돼 가지고 이때 공기판을 때리지 말고,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기판 때리지 말고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 사건을 이송하고 일반 법원에서 했던 수송행위는 그대로 유효니까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공소기각 판결 때리면 안 돼요. 관할 건은요 직권조사합니다. 관할 건은 직권조사하고, 관할 건이 없으면 관할 위반 판결을 종결하는 거죠. 관할 위반 판결을 종결하는 거고. 자, 그다음 토지관할은요 직권 아닙니다. 신청이 있어야 돼요. 토지관할은 피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 피고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때 관할권 구비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됐죠? 그 신청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강의 나갈 때 할 건데요. 먼저 처음으로 법정 열매, 이게 1회 공판기일이라 하는데 1회 공판기일.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게 모두 진술을 하는데요. 이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전에 그때 토지관할 위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관할이 다 정해지면 이제 재측기피 회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재측기피 회피는 그 불공평한 재판 우려 있는 법관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측기피 회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불공평한 재판 우려 있는 법관을 빼겠다. 우리 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요. 공정한 재판은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공평한 위치에 있는 자들로 구성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근데 여기 이제 그래 재측이란 제도, 기피란 회피란 제도가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재측은 7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7가지 사유는 누가 봐도 불공평한 재판 우려가 높아요. 그래서 신청과 재판 필요 없이 법률에 의해서 당연 배제되는 게 재척. 기피는 재척 사유 더하기 불공평한 재판에 염려가 있을 때 검사 피고인의 신청을 통해서 합의부 재판을 통해서 빼는 게 기피. 회피는요, 그 사유는 기피 사유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신청, 이걸 누가 하느냐면 법관이 하는 겁니다. 법관. 그리고 합의부 재판을 통해서 뺀다는 것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피하고 회피는 합의부 재판을 통해서 뺀다는 것은 공통인데, 신청이 누가 신청을 하는지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재척은 7가지 사유라고 했는데 그 7가지는 이렇게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법관이 피해자다. 이때 피해는 직접 피해자만요. 그리고 피해자나 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법관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다. 이런 경우에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7가지 사유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7가지 사유를 잠깐 여기서 보면 피해자인 때, 그 다음 피고인 피해자와 친족 관계 있었던 자, 이혼한 배우자가 되겠다. 그죠? 법관이 피고인 피해자, 법정 대리 후견 감독인, 법관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 법관이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전부 다 일정한 신분 관계가 다 있죠. 그다음, 자, 법관이 당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때 보세요. 자, 정인 감정이 됐다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기관의 직무를 행했다 하는 게 있죠. 전심 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가 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관이 뭔가 아는 게 있을 때, 뭔가 알고 있는 놈이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나오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척 사유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심 재판 관여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 관여,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1심을 A가 있다. 2심, 2심 A가 나오면 재척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심 A가 나오면 뭐라고요? 자, 재척입니다. 됐죠? 왜? 1심, 2심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 1심 재판을 A가 있습니다. 근데 2심은 B가 있고, B가 1심 재판을 파기해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신급 재판해도 된다 했죠. 재척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A가 유죄를 때리고 확정됐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신급부터 다시 합니다. 같은 신급 재판을 같은 놈 해도 되거든요. 재척되지 않고요. 그 다음, 상고심 재판을 A가 있는데 A가 그 판결서 우르를 정정합니다. 이걸 A가 합니다. 전부 다 상고심은 3심이잖아요. 똑같은 3심 절차니까. 같은 신급 재판은 같은 놈 해도 된다 했죠. 그 다음 이거 약식을 A가 있는데 정식 재판 그 1심에 A가 나왔습니다. 같은 신급이잖아요. 같은 신급 재판 같은 사람이 해도 돼요. 됐죠? 약식과 적결도 1심이고 정식 재판도 똑같은 1심이거든요. 그 다음 자, A가 적결 약식, B 법관이 정식 1심을 했습니다. 2심 A가 났어요. A 재척입니다. B가 나도 재척입니다. 왜? 이 항소심이 2심인데 2심의 경우에는 자, 1심 약식과 적결도 1심, 정식 1심도 1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전심 재판에 관여했으니까 재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약식을 A가 있고 정식 B가 있는데 A가 2심에 잠깐 나왔다가 경질됐습니다. 경질됐다면 이미 빠졌다는 거죠. 그래 지적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가 증거조사를 잠깐 했습니다. 사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졌어요. 근데 B가 교체에 들어왔습니다. 이 A가 2심에 나오면요. 재척이에요. 왜? 바로 앞신급 재판에 기초되는 증거조사 사심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조사 심리를 했기 때문에 재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1심 재판을 했는데요. 자, 2심에서 자, 이 B가 했는데 B가 재판할 때 A한테 부탁을 합니다. 증거서 해달라고. 이게 스탑 판사죠. 그 A가 2심에 나왔어요. 그럼 재촉이죠. 왜? 바로 앞신급 재판에 증거조사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1심에 A가 잠깐 참여했는데 A가 한 일은 보석 결정, 구속 결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B가 재판했습니다. 그 A가 2심에 나왔다. 이때는 재척 대상이 아니에요. 왜? 바로 앞신급 재판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조사 심리에 참여한 건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보석 결정, 구속 결정, 뭐 공판결 지정 또는 변경 뭐 이런 것만 했다면 증거조사나 사심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재척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암기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했습니다. 자, A가 증거보전, 정인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B가 재판했습니다. 2심에 A가 나왔어요. 그러면 2심의 경우는 1심이 전심이고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증거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재척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우리 판례는 재척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판례예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밖에 방법은 사실 없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재척 사유 이거는 우리 2단계 가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제 기피는 여러분 재척 사유 또는 불공평한 재판 우려 있을 때 신청을 통해서 빼는 거라 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점검해 드리면요. 검사 피고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재척 사유와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 근데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오답을 걸 때는 당사자의 판단, 뭐 주관적 사정 하면 틀리는 거죠. 예, 통상인의 판단이어야 되고요. 뭐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신청권자란 검사 피고인이고 변호인도 가능합니다.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대상은 개별 법관, 합의부를 기피 신청은 못해요. 그리고 서면과 구두 다 됩니다. 공판정에서는.
합의부 법원의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속 법원에 하는 거고요. 수명 법관 수탁 단독 판사는 당의 법관에게 하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합의부 법원 나왔죠? 법관속 법원 나왔죠? 수명 법관 나왔죠? 법관, 예, 당의 법관. 자, 이렇게 해서 좀 암기를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을 해야 되고요.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사유를 말이죠. 시기는 여러분 우리 법에 딱히 언제까지 하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 판례가 종국 판결 선고 이유는 부적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판결 선고 절차 상당 부분 진행된 단계에서도 부적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변론 종결 후에 기피 신청이 있어도 판결 선고는 정당하다. 뭐 이런 말이 합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기피 신청하는 게 제일 뭐 안전할 것 같아요. 이 변론 종결되고 기피 신청했지만 소송 진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도 정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기피 신청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절입니다. 만약에 기피 신청했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해 또는 기피 신청의 방식을 위반했어 그러면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바로 기각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합의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피 신청은 합의부가 하는 건데 이 간이계약 결정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이라서 방식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 그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기각합니다.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적시항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원래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는 효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적시항고하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이 두 개는 집행 정지가 되지 않아요. 됐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또 기피 신청하면 소송 진행을 멈춰야 돼요. 이때 모든 게 다 멈추는 게 아니고 실체 재판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에 관한 소송, 증거 조사 같은 게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아닌 뭐 구속 갱신이라든가 판결 선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안에 관한 소송 절차도 정지가 안 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 조사 같은 거, 간이약 결정, 이거 할 때 그리고 또 급속 원료할 때 급속 원료하는 경우에 판례가 하나 있었죠. 뭐 구속 만기 임박한 상태 기피 신청.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가 지금 현재 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판례가 나올 때는 이제 충분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구속 만기 임박이 들어갈 수 있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2단계 가서 이런 것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시험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그냥 기억을 이렇게 해 두는 거예요. 정지를 하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불공평한 재판 우려에 있는 법관에 빼달라고 했는데 이거 멈추지 않고 뺄지 말지를 결정할 때까지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소송 진행을 했다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가 하는 겁니다. 합의부가 하는 거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가능하고요.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면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하는 결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간이약 결정, 기각 결정, 인용 결정. 됐죠? 이걸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피고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피고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피고인은 개념이 뭐였죠? 피고인은 기소된 자, 적결 심판 청구된 자가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요. 근데 공동피고인이라는 게 있죠. 공동피고인은 그냥 같은 법정에 있기만 하면 돼요. 공범일 필요도 없고 관련 사건일 필요 없고 병합 기소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피고인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검사가 갑을 기소하려고 생각하고 갑을 공장에 적었습니다. 법정에 갑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피고인이 갑이에요. 이건 피고인을 특정할 이유가 없죠. 피고인은 갑이니까요. 특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가 문제되는 거죠. 자, 검사는 갑을 기소하려고 해요. 공장에. 그런데 을을 적었습니다. 왜? 갑이 을행세를 한 거예요. 을의 신분증을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정에는 갑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을 갑이 을의 성명을 도용했다 해서 성명 모용, 도용 소송이라 하는데 이 성명 도용 소송의 피고인이 누가 되겠냐? 도용을 한 갑이 된다는 거죠. 도용을 당한 을은 피고인 아닙니다. 피고용자는 피고인 아니에요. 이따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검사는 갑을 기소한다 생각하고 공장에 만약에 을을 적었을 때 법정에는 갑이 나왔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을 갑으로 되어 있죠. 갑을 갑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은요 갑인데 지금 공장에 을로 돼 있잖아요. 피고인 표시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공장을 정정하는 거죠. 정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다 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걸 공장 변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정을 이렇게 갑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정정을 이렇게 갑으로 했다면 갑 됐죠? 갑이 됐으니까 실체판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정하자면 갑이 됐죠. 갑을. 그러니까 뭐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합니다. 피고를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용을 당한 을이 법정에 나왔다. 이 피모용자는 피고는 아닌데 법정에 나오면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니까 공기판으로 종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출석을 볼 건데, 이제 검사는 갑을 기소한다 생각합니다. 공장에 갑을 적었습니다. 근데 법정에 누가 나왔다고요? 자, 을이 나왔습니다. 을이. 자, 을이. 자, 이런 경우에 피고인 누가 되느냐? 이거는 갑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은 누가 된다고요? 갑이 되는 겁니다. 피고인은 갑이 되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 이 을은 피고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위장 출석자를 법정에서 배제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장 출석자를 배제하는 방법은 인정신문 단계. 우리 이번 주에 공부할 건데 법정이 열리면 먼저 우리가 재판할 피고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인정신문 단계에서 위장 출석이 판명되면 자, 그냥 을을 끄지라고 합니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판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리를 하는 중에 밝혀지면 을이 만약에 인정신문을 할 때 자기가 이제 갑이라고 이렇게 갑행세를 하게 되면 을은 형식적 부진정 피고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식재판, 공기판을 때려서 배제합니다. 상소심 심리 단계에서 위장 출석이 밝혀져도 공기판 때려서 배제해요. 근데 갑은요,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기소가 갑에 대한 기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기소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상소심에서 밝혀져도 여기서 한 가지 조심만 하시면 돼요. 1심부터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 1심부터. 왜? 뭐 상소심에서 밝혀져도 갑이라는 사람은 1심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1심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피고인 특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에 있어서는 이제 무죄 추정 이런 거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죄 추정. 자,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확정. 선고 아니에요. 선고 이후에도 무죄 추정돼요. 확정 시까지. 그리고 이 무죄 추정은요.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소송법은요. 피고인만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인만. 그럼 피해자는 무죄 추정 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피해자도 해석상 당연히 무죄 추정은 되는 거죠. 자, 기소된 피고인도 유죄와 많이 근접한 피고인도 무죄 추정이 된다면 아직 기소되기 전 피해자는 당연히 무죄 추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죄가 확정된 뒤에 청구하는 게 재심이에요. 유죄가 이미 확정된 뒤에 다시 재판에 달라고 청구하는 게 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안 되는 거죠. 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무죄 추정이 된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할 건데 이게 기소가 되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유죄가 떨어지고 7일 지나면 확정이 돼요. 이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된 뒤에 재심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심 청구의 경우에는 무죄 추정 되느냐? 안 되죠. 왜? 이 전까지만 된다니까요. 무죄 추정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무죄 추정 위반인 것과 위반 아닌 것 이게 잠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판례였는데 잠깐 몇 가지나 봤습니다. 그죠? 기소가 되어도 여전히 무죄 추정인데요. 여기 변호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소가 되면. 무죄 추정은 위반이고요. 일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도록 한 것. 무죄 추정 위반이고요.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도 무죄 추정 위반이고요. 왜? 기소가 돼도 무죄인데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관세법상 몰수 물품 별도 처분 재판 없이 국고에 기소시켜 소유권을 박탈시켜 별도의 처분이나 재판도 없이 이거는 무죄 추정 위반이고요. 수사 및 재판 받을 때 유죄가 확정된 자가 콩밥 먹을 때 입는 우리 수의 있죠. 수인번호 붙어 있는 거. 이걸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 위반이고요. 피해자 신문할 때 수갑이나 보석으로 계속 꽁꽁 결박을 해두는 거. 이 무죄추정 위반이죠. 왜? 무죄로 추정받고 있는데 왜 수갑이나 보석을 해요? 수갑이나 보석은 도저나 한거를 억제나 한도에서만 해야 돼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기 전인데 부단창들은 분할에 대응하더라는 거. 선고받아도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인데 부단창들은 분할을 대행시키는 거. 이 무죄추정 위반이죠. 위반이 아닌 것은요.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을 파기해서 다시 돌려보냈을 때 여전히 구속 사유가 있으면 법에 따라서 구속 기간을 갱신하는 것. 이거 무죄추정 위반 아니고요. 자,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대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거. 근데 임의적 직위대처분이요. 이건 무죄추정 위반 아닙니다. 이런 비교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죠. 이거는요. 필요적이죠. 이거는요. 임의적이죠. 이 두 개 차이점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수는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 위반이라고 했죠. 여기. 그런데 공소적인 기초를 이루는 비위 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하는 것. 또 유죄 확정 전에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하는 것. 이건 무죄추정 위반 아니에요. 수사 담당 공무원의 정인 신문하는 것도 수사를 담당한 공무원 정인으로 불러내서 신문하는 것. 이 무죄추정 위반은 아니라고 했고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 있다. 구금 상태에 있으면 자치단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죠. 이때 부단창 권한대 무죄추정 위반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요. 자, 이 두 개 좀 비교를 해둬서 이런 공부하시면 좋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추정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있는 진술 거부권입니다. 이 진술 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국민에게. 지금 현재 피해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자에게도 보장돼요. 진술 거부권은 진술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진술. 따라서 지문, 족형 채취, 신체 측정, 호흡시험 측정. 이거는 진술이 아니죠. 이거는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서 거부를 못합니다. 형사 책임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진술을 거부 못합니다. 그리고 절차는 어떤 절차이든 상관없어요. 행정 절차, 국회 조사 절차에서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유리한 진술도 거부 가능합니다. 유리한 진술도. 우리 헌법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유리한 진술까지도 다 거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형소법이 진술 거부권 보장 범위를 더 헌법보다는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는 행사 가능해요. 인정신문이라는 것은 법정이 열리고 나면 또는 수사위원이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조사할 피해자가 맞는지 우리가 재판할 피고인이 맞는지 이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인정신문인데 이름을 물어볼 때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불고지를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확보하면 증거력이 없겠죠. 왜? 위법 수익 증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했는데 사고 운전자의 신고 의무 말이죠. 이거. 여러분 각종의 행정법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기록을 하라, 뭐 보고를 하라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자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범죄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사고 운전자한테 신고 의무를 별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고는요, 경찰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그런 중대 사고일 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도로교통법의 이 신고 의무는 피해자 보호나 교통질서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놈의 형사 책임에 관한 것을 뭐 신고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할 수 없어. 근데 신고하면 자기의 어떤 형사 책임에 관한 것이야. 그러면 형사 책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니까 진술 거부는 침해 아니냐. 충분히 그런 어떤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는 이 규정은 이렇게 형사 책임에는 해석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만 해석 적용하라고요? 바로 여기. 딱 여기까지만 한정적으로 해석 적용해라. 피해자 보호, 교통질서 회복. 그렇다면 형사 책임에 관한 것을 해석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진술 거부권에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해자 보호, 교통질서 회복, 형사 책임에는 해석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진술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는가? 형을 가중하는 요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 불이익 추정도 안 돼요. 진술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너 유죄 이것도 안 돼요. 그다음 형을 올리는 것도 원칙은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긴다.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한 경우다. 그렇다면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여러분 진술 거부권 고지받을 권리. 여러분 진술 거부권은 기본권인데 그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는 기본권 아닙니다.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 거부권에서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요. 법의 규정이 있을 때 그때 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술 거부권을 불고지하고 고지하지 않고 진술 확보했다면 이 진술이 아무리 임의로 했다 하더라도 증거력이 없습니다. 왜? 위수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진술 거부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변호인 부분은 우리 세 개의 파트를 기억하면 된다 했죠. 사선 변호인,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 그다음 이네들의 지위와 권한, 의무 이 세 가지 파트를 기억하면 돼요.
먼저 사선 변호인을 잠깐 보면은 선임권자는 고유권자가 있습니다.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대리권자가 있어요. 뭐 법 배직형 딱 이들만 알 수 있습니다. 이들만.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못합니다. 법인을 위해서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법인의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 배직형은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거든요. 독립하여. 근데 이 독립하여란 말의 의미가 뭐냐? 독립하여란 말의 의미는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좋은 거니까. 그런데 자, 우리 피해자 피고는요. 선임 대리권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는 뭐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피선임자, 선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중에 선임하는데요. 단 대법원 아닌 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를 선임 가능하다 했죠. 이것을 아주 특별한 변호인이라고 해서 특별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뭐 최대 3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3인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변호인 선임 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수송 제한이에요. 이를 막기 위한 대표 변호인 제도가 있는 거고 대표 변호인이 최대 3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 전개를 잘 보세요. 변호인 선임 수에는 제한이 없어. 몇 명을 선임하도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송 지연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 수송 지연을 막기 위한 게 대표 변호인이야. 대표 변호인 수는 제한이 있어야 되겠지. 3인이야. 이 3명한테 통지나 서류를 송달하면 변호인이 몇 명이든 간에 전부 다 통지를 또 송달을 한 것으로 보니까 수송 지연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은 신검마다 해야 돼. 신검마다 이제 선임을 한다. 이 선임은 변호인 선임서라는 서면을 제출한 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이 선임이라는 걸 하기 전에 민법상의 위임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가 있는데 이 위임계약이 무효나 취소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임의 효력에는 아무런 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의 어떤 위임계약이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공법상의 선임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혹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인 선임했다는 이 선임은 1심까지는 가요. 여기서 변호인 선임하면 1심까지는 간다고. 그리고 여기 1심에 A가 선임됐는데 2심에 가면 선임의 효력이 없어요. 각 신고마다 선임해야 돼. 2심은 만약에 B가 변호인을 활동했어. 근데 2심에서 1심 재판을 파기해서 다시 돌려보내면 이전에 A 변호인 선임 효력이 그대로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선임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그 갑이 A 사건, B 사건인데 만약에 이건 잠깐 지워볼게요. 자, A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A 사건으로. 자, A를 변호인 선임했어요. 그런데 갑이 범한 또 다른 범죄 B가 기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병합이 됐습니다. B가 이 기소돼서 이렇게 병합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A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요, 선임 효력이 있습니다. 왜? 어차피 갑이란 자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갑의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선임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요? 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선임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 선임 효력이 미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다음 국선 변호인 이제 보면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나오네요. 선정 사유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구 미친놈의 장단입니다. 구 미친놈의 장단. 구속된 때 미성년 70 이상 노화자 심신장애 의심 있는 때 단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 됐죠? 이거는 법원의 직권으로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 빈곤의 경우에는 청구를 했을 때 이때 그 소명이 되어지면 국선을 붙여주는 거고요. 또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에 법원에 재량이 있어요.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빈곤의 경우에는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구 미친놈의 장단 빈청연 이렇게 일단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자 2급 시각장애, 3급 청각장애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돼요. 뭐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2급 시각장애 정도는 점자 자료가 아니면 판독이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인 수송 자료가 점자 자료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에 해당되고요. 이때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2급 시각장애도 3급 청각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판례가 4급 척추장애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4급 척추장애. 이 4급 척추장애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빈곤했고요. 예, 청구를 했고요. 서명도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지 않고 절차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라고 한 판례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필요적 변호 사건 있죠.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거. 33조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자, 다시 국선에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심리가 다 끝나고 선고만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선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선고는 판결문 읽어주는 건데 판결문 읽어줄 때는 변호인이 도와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도 우리 그 변호인, 국선 변호인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죠. 적부심에서 피해자가 자, 형소법 제33조에 해당할 때,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때 사선 없으면 국선에 선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제 공판 준비하는 날, 그다음 재심,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군사재판, 치료감호, 전제장치 부착명령 이런 거는 암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자,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에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그러니까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자 피고인인데 여러분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국선 변호인, 법원이 선임을 해주는 이 변호인, 그 선임 사유가, 선정 사유가 바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정 절차입니다. 예, 선정 절차. 여러분 그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업연수생 중에서 선정해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없으면 인접한 관할구역 안에 변호사 공익법무관 연수생 중에 선정하는데 이거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요. 변호사 아닌 자도 즉 법원 사무관도 선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뭐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 피고인 한 명 대 국선 변호인 한 명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피해자 피고인 한 명에게 여러 명의 국선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 피고인에게 한 명의 국선을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단 이때는 여러 명의 피해자 피고인 상환에 이해가 상반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선정 고지. 이 빈곤의 경우에는 예, 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고지를 하라고 형소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사성 규칙을 보면은 빈곤의 경우에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선 붙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고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칙에는. 근데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가 법원한테는 있는 게 아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법원한테 선정을 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하면 불복되는가? 불복은 안 되니까요. 불복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정의 법적 성질. 우리 국선에 선정하는 것은 재판으로 봐요. 재판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재판받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빵에서 나올 수는 없죠. 뭐 특별 사면 그런 게 있으면 나올 수는 있어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선 선정은 재판이고 재판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변호인의 동의 없이도 예, 국선을 선정하는 거고요. 지 마음대로 사임 안 됩니다. 해임 명령이 있어야만 사임이 돼요. 해임 명령 없으면 사임도 안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선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예,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을 때 또는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뭐 국선은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또 국선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임의적 선정 취소가 되는 겁니다. 사임은요, 법원 또는 판사 역할을 얻어서 사임이 가능해요. 법원 또는 판사 역할을 얻어서 사임이 가능합니다. 됐죠? 형소법의 신, 어랏, 채팅에 어랏은 뭔데? 어랏, 왜? 그 다음, 변호인의 지위권한.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런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변호인의 지위권한, 변호인한테도 공익적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의무가 있습니다. 뭐 진실 업무라는 게 있어요. 위반인 것과 위반 아닌 게 있는데 위반인 거 허위 진술을 권유하고 위정을 교사하고 불리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자 이런 것들은 진실 업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위반이 아닌 건요. 진술 거부 행사를 권유했다. 뭐 법적 취직을 조언했다. 또는 유죄 확신의 경우에 무죄 변론한다. 자 이런 것은 진실 업무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반인 것과 위반 아닌 것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죠. 됐죠? 자, 변호인의 권한,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일단 보지 마세요. 지금 일단 보지 말고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한 뒤에, 이런 제도들을 다 공부한 뒤에, 그때 2단계에서 이런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변호인 접견교통권 있죠? 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뭐, 3, 4주 접견교통권요. 이거는 어떤 거였죠? 이렇게. 여기 빵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대리는 자가 이놈 접견교통하는 것이었죠. 지금 들어오는 친구는 뭔데? 정민이. 자, 지금 들어오는 건 뭐야?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이 접견교통권인데 이거는 재심 청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재심 청구 절차. 왜 그러냐면
이 3차 직경유통권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갖는 직경유통권이에요. 변호인 또는 대리인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한테. 자, 재심 청구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기소가 되어가지고, 여기 유죄가 떨어지고, 확정이 됐을 때, 이 콩밥 먹고 있는 놈 있죠? 요 놈에 대해서 이제 재심을 청구. 재심 청구는 물론 유죄가 확정된 뒤에 청구하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이놈은 이제 뭐가 되냐면, 유죄가 확정되고 콩밥 먹고 있다면 수용자가 되는 거죠, 수용자가. 이 피해자 피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 놈에 대해서 이 접견하는 거 있죠. 3차 직경유통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3차 직경유통은 바로 이 피해자 피고인, 빵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직경유통이니까요. 그래서 3차 직경유통이 재심 청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변호인 공범 가담 시도. 그 피해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시도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접경유통권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이 방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무리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시도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금지해버리면 그 방어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기록 열람 등사권 여기까지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이번 주 강의 처음에 이 내용 잠깐 한 2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진도로 들어갈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쭉 가지고는 왔어요. 이제 설명을 해 주려고 한 20문제 가까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일주 시작이 또 뭐, 예. 여러분 일주 시작이 힘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더 이상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진도 양이 좀 되고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7시간 가까이 강의했던 내용을 지금 1시간 어느 정도 됐나요? 1시간 한 20분, 30분 됐습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라 오히려 기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정리를 다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기출문제를 좀 다루는 이런 시간까지는 좀 부족하네요. 아쉬워요. 아쉽지? 이제 너희들 잠깐 이야기해봐. 아쉽지 않아? 네. 아쉬워요. 어, 그래, 그래도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오늘 좀 자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일 해줄 수도 있거든. 내일 해줄 수도 있는데, 어, 너희들이 내일은 또 내일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려울 듯해. 네. 혹시나 너희들 내일 너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출 문제를 할 수 있다면 나는 해줄 의향은 다분히 있어. 그치. 근데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또 내일 공부에 또 복습도 해야 돼서 그건 좀 어려울 듯 보인다. 그러면 너희들이 대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일은 없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 기출을 최대한 몇 문제라도 문제를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오늘 뭐 궁금한 거나 뭐 질문할 거 또 그런 건 없을까? 여기 지금 질문을 막 하려다가 지금 말았다. 2019 문제지에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 맞아. 그 문제를 해준다는 거야. 아, 방금 20문제. 방금 20문제는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옮겨온 거지. 그걸 설명해 주려고 했었어. 자,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밴드에 질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 자, 그러면 너가 이제 일주일 또 시작할 건데 하여튼 기분 좋게 해. 기분 좋게 하고 무조건 너희들 합격하는 건 맞거든. 이 정도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이 트림시 됐다라고 봐. 그리고 혹시나 뭐 수동법뿐만 아니라 어떤 법 과목들 또 뭐 어떤 공부할 때 어떤 그런 멘탈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쌤도 다 너처럼 너도 훨씬 더 오랜 기간을 공부했었어. 한 7년 공부했으니까 경험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한 17년 17년 정도 되죠. 이렇게 했으니 합격에 나간 친구들이 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떤 슬럼프도 다 케이스별로 다 알고 있고 너희들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이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나 좀 어려운 거나 있거나 또 방법을 잘 못 잡겠다 하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으면 그때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꼭 합격하자 우리.
어. 일순환 몇 퍼센트 이해해야 되나요? 일순환에서 몇 퍼센트는 해야 되는 목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 꼭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겠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한지를 이제 의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좀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상담을 해봐. 그러면 뭐 이렇게 먼저 묻고 싶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듣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좀 졸립고 잠이 좀 오고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거는 뭐 논할 수가 없어.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 그거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집중해서 듣는데도 잠이 안 오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린다. 이때는 이제 강사가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방법을 정해줄 수 있어. 그때는 예습 강의, 우리 올려주잖아. 예습 강의. 그럼 예습 강의가 없는 그런 과목들도 있다. 그러면 목차. 그 과목들의 목차를 봐. 한 친구가 이제 형법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그 결과를 나한테 말해달라고 금요일에 이야기했으니까 오겠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형법이든 경찰학이든 한국사든 어떤 과목이든 해나가는 것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 졸립지는 않다. 그런데 잘 따라가지 못하면 그 과목의 목차를 보란 말이야. 맨 앞에 목차 있는 것을 한번 봐도 좋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가지고 오늘 볼 내용의 제목들을 보란 말이야. 제목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제목을 보고 생각을 해봐봐.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증을 스스로에게 주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뭘까? 재수? 형법의 재수? 재수? 재수가 뭐지? 빵에 있는 놈을 말하는 건가? 뭘까? 궁금하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밑에 살짝 의의를 보라고. 재의 개수, 재의 개수 그 재수구나.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차로 넘어가고 목차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좀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궁금증을 또 많이 갖고 싶다 하면 조금 더 소목차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이게 뭘까? 그리고 궁금하면 의의 정도만 한번 읽어보고 그걸 해결할 필요 없어. 그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 각 담당 선생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렇게 각각의 목차들의 의문만 가지고 수업에 임해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그래도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를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 훨씬 더 잘 들릴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렇다.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조금 더 되는 게 무조건 좋잖아. 이제 그러기 위한 다양한 어떤 상담, 다양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다. 이게 친구 있다. 준보가 답을 했네. 내가 준보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확실히 형법 전에 목차 보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볼록이나 이런 말도 안 해준단 말이야. 이 볼록이 안 돼. 자, 목차. 이거는 형법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그래. 목차를 보고 궁금증을 가지고서 수업에 임하면은 내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훨씬 잘 들려. 너희들은 다 명민하거든. 그러니까 명민한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안 돼서 오히려 안 될 이런 부분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습 강의, 우리 수동법 같은 경우는 예습 강의 올려줄 테니까 예습 강의 듣고 이렇게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많이 이제 노출되고 더 많이 접근해 보면 더 많이 이해되고 더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늘 고생 많았고 나도 오늘 하루 종일로 하루 온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 해설 붙이고 한다고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혀가 좀 꼬이고 그랬어. 원래 일요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은 하루도 못 쉬어. 한 시간도. 그래서 이제 마치고 우리 금요일에 보자. 자, 안녕. 고맙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